11살의 나이로 과거에 장원급제한 어느 천재 소년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재능을 특별히 여겨 한 고을의 사또로 보냈고 소년은 임금님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내려가는 곳은 관리들의 비리와 백성들의 원성으로 악명 높은 고을이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은 절망에 빠진 고을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11살의 장원급제한 꼬마 사또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거리가 떠들썩했던 그날 사람들은 모두 과거 시험장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금이 환영할 장원급제자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양반부터 상인, 아녀자들까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북소리가 3번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원급제의 붉은 어사화를 꽂은 이가 겨우 11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오? 세상에 우리 손자보다도 어린데 사서삼경을 다 떼었다니. 소년의 이름은 이명한이었습니다. 명한은 7살에 논어를 줄줄 읊었으며 9살에 이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지요. 하지만 명한의 아버지는 아직 어리니 세상 이치를 더 배워야 한다며 시험을 미루게 했고 그렇게 2해를 더 공부한 끝에 마침내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명한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의젓한 걸음걸이로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온화했지만 기품이 느껴졌지요.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명한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저 아이가 과연 진짜 실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글만 잘 외우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2 상인이 서로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며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지요. 그때 명한이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2 분 다 이 자리가 장사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왜 좋은 자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한을 보았지만 곧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라서 좋다고 했고 다른 상인은 그늘이 져서 여름에 시원하다고 했지요. 명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른 분은 그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군요. 저기 조금 앞쪽을 보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있고 저기 뒤쪽을 보시면 그늘이 더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원하시는 것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2 상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명한이 가리킨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명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나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명한을 궁궐로 불러 직접 시험해 보았지요. 명한은 임금님이 내리는 어려운 질문에도 조금의 당황함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고 그 답변은 모두 이치에 맞고 슬기로웠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린 인재로구나. 하지만 나이가 어려 조정에 큰 벼슬을 맡기기에는 아직 이르니 먼저 백성들 가까이에서 민심을 살피는 것이 좋을 듯 하구나.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명한에게 한 고을의 사또 자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고을이 아니라 관리들의 비리가 심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기로 소문난 청석고을의 사또였지요. 신하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전하,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겨우 11살 아이입니다. 청석고을은 교활한 이방과 간악한 토호가 득실거리는 곳인데 어찌 저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임금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명안의 눈빛 속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본 것이지요. 짐이 보기에 이 아이는 단순히 글을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소. 청석고을의 어두운 곳에 햇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는 오히려 저 맑은 눈을 가진 아이일지도 모르오. 이렇게 해서 명안은 11살의 나이에 청석고을 사또로 임명되었습니다. 명안은 임금님께 큰 절을 올리고 청석고을로 향했지요. 가마를 타고 가는 길 내내 명안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들판과 마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지요.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고을을 만들겠습니다. 명안의 작은 다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청석고을에는 곧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었습니다. 청석고을 관아 앞에 명안의 가마가 도착했을 때 햇빛은 따사로웠지만 마중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줄지어 서 있었지만 눈빛은 제각각이었고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명안을 본 순간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허허, 임금께서 장난을 치시는 게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애송이를 사또로 보내신단 말인가. 저 아이가 제대로 판결이나 할 수 있겠소. 이방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방은 20년 넘게 청석고을 관아를 주무르며 살아온 사람으로 지금껏 부임해온 사또들을 모두 자기 손바닥 위에서 놀려왔던 자였지요. 그 옆에 서 있는 박부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땅과 재산을 가진 토호로 이방과 손을 잡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소인 이방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나리를 뵙습니다. 명안은 이방의 절을 받으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의 얼굴에는 겉으로는 공손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교활함이 번득이고 있었지요. 명안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고가 많소. 먼 길을 왔으니 우선 관아를 둘러보고 싶소. 명안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방은 슬쩍 박부자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공손한 척하며 앞장을 섰지요.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명안은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또가 이를 보는 동원은 그럭저럭 깨끗했지만 백성들이 드나드는 마루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죄인을 가두는 옥사는 비좁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는 주로 어디에서 처리하오? 이방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동원 앞마당에서 처리합니다만 요즘은 송사가 별로 없어서 한산합니다. 송사가 없다는 것이 좋은 일인지 백성들이 관아를 믿지 못해 아예 찾아오지 않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겠소. 명안의 말에 이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아직 이 고을의 사정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소인이 잘 보필해 드리겠사오니 편히 계시다가 여태 후에 좋은 자리로 옮기시면 될 것이옵니다. 그 말 속에는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안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이방의 말씀이 옳소. 나는 아직 어리니 많이 배워야겠소. 이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애송이로구나. 심심풀이로 사또 놀이나 하다가 돌아가겠지. 그는 박부자에게 눈짓을 보냈고 박부자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방은 명안을 위해 술상을 차렸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지만 명안은 간단한 반찬만 집어먹을 뿐이었지요. 이방이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사또 나리, 이 고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나리께서는 글 공부나 하시면서 편히 지내시면 되옵니다.
고을 일은 소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명아는 밥을 먹다 말고 이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소.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으니 이방께서 하시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겠소. 이방은 자기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하, 그러시지요. 하지만 관아일은 지루하고 어려우니 나리께서는 그저 편히 쉬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날 밤 명아는 자신의 처소에 혼자 앉아 관아곳곳을 둘러보며 적어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고에 자물쇠가 새 것인 것, 장부책이 유난히 깨끗한 것, 아전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명안의 눈에는 하나하나 의심스러운 조각들로 보였지요. 하지만 명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물을 흐리지 말아야 하는 법, 그들이 나를 철없는 아이로 여기는 동안 천천히 진실을 찾아내야겠구나. 명아는 책을 펼쳐 들고 조용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흐르고 있었고 관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썩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사또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이방과 박부자는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안이 청석고을에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관아 앞마당에 한 선비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지요.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선비는 관아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나리, 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방이 얼굴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선비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지요. 이자가 또 왔는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나. 증거도 없이 함부로 누명을 씌우면 너부터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하지만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소했지요. 이방 나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분명 증거가 있습니다. 제 집 마당에 있던 그 돌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명안이 동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키의 어린 사또가 나타나자 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을 박부자가 훔쳐갔습니다. 명안은 천천히 선비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소상히 말해보시오. 무슨 보물을 빼앗겼다는 것이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약값이 필요했는데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했지요.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옥원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둥그런 돌덩이처럼 보였지만 선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귀한 옥이니 집안이 정말 어려울 때만 꺼내라고 당부했던 물건이었지요. 제가 그 돌을 박부자 댁에 가져가 보여드렸더니 처음에는 관심 있는 척하며 이것저것 살피다가 갑자기 코웃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그냥 흔한 돌멩이일 뿐이라며 돌려주었지요. 명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훔쳐갔다고 하는 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마당에 놓아두었던 그 돌을 다시 보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집 옥 원석은 표면에 작은 금빛 무늬가 있었는데 그날 밤 본 돌에는 그 무늬가 없었습니다. 박부자가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돌로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이방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이 딱한 사람아. 밤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착각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설령 돌이 바뀌었다 한들 그것이 박부자께서 바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명아는 조용히 선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께서는
그 옥 원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계셨소? 20년도 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당 한쪽에서 늘 보아왔으니 그 생김새를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명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 방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박 부자를 불러주시오. 그리고 선비의 집 마당에 있는 그 돌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시오. 이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사람을 보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부자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명안을 보더니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눈빛은 곱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부르셨다 하여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선비가 박 부자께서 자신의 옥 원석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박 부자가 허리를 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하, 사또 나리, 이 사람의 말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저는 땅도 많고 재산도 넉넉한 사람인데 어찌 남의 돌멩이를 훔치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그 돌을 보았을 때 그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흔한 돌이었습니다. 명아는 박 부자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지요. 박 부자, 혹시 돌을 좋아하시오? 박 부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요. 나는 어려서부터 돌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었지요. 특히 강가에서 주운 예쁜 돌을 모아두곤 했었다오. 명안의 천진난만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방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럼 그렇지. 역시 애송이는 애송이로구나. 이런 중요한 사건에 어릴 적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하지만 명안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그 속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안은 선비의 집 마당에서 가져온 돌덩이를 관아 마당 한가운데 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아전이 돌을 내려놓자 구경 나온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명안은 그 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돌이 참 의젓하게 생겼구나. 20년도 넘게 선비의 집 마당을 지켰다니 분명 많은 것을 보았을 게다. 박 부자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또 나리, 돌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저 굴러다니는 돌덩이일 뿐인데요. 명아는 박 부자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지만 어딘가 장난기가 서려 있었지요. 박 부자 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돌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말을 못한다고 해서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아는 돌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돌아, 내가 진짜 선비의 집에 있던 옥 원석이냐? 아니면 박 부자가 바꿔치기 한 가짜 돌이냐?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음을 흘렸고 이방과 박 부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심했지요. 명안이 일어서서 아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돌이 입을 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곤장을 가져와라. 아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안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지요. 내 명이다. 이 돌을 곤장으로 쳐서 입을 열게 하라. 아전이 곤장을 들고 돌 앞에 섰습니다. 명안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아전은 마지못해 곤장을 내리쳐 돌을 탁 하고 쳤지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돌한테 곤장을 치다니. 저 어린 삿도 정말 철이 없구먼. 웃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부자는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서 있었고 이방도 재밌다는 듯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요. 명아는 웃고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명안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멎었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안을 바라보았지요. 지금 나는 네 청석고을의 사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소. 사또의 판결을 보고 함부로 웃는다는 것은 관아의 위엄을 무시하는 행위요. 더 나아가 임금께서 내리신 사또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니 이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방금 웃은 분들은 모두 이 돌의 공범이오. 돌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웃었다는 것은 곧 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방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안은 이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웃은 자들은 모두 벌금으로 비단 한 필씩을 관아에 바치시오. 만약 바치지 않으면 곤장열대로 대신하겠소. 관아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둘 비단을 가져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부자가 유난히 비단 내는 것을 아까워하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명안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자를 향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박 부자는 어찌하여 비단을 내지 않으시오? 혹시 아까 웃지 않으셨소? 박 부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조금 웃었습니다만 비단이 지금 마침 없어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가져오시오. 아니면 곤장 열대를 맞으시겠소? 박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단 한 필쯤이야 대수롭지 않았지만 어린 사또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곤장을 맞을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박 부자의 하인이 비단을 들고 왔습니다. 명안은 그 비단을 받아 들고 햇빛에 비춰 살펴보았지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비단 참 좋은 비단이로군요. 색깔도 고우니 분명 값비싼 물건일게요. 박 부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비단입니다. 명안은 비단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비단이라. 참으로 이상하군요. 평범한 비단인데 왜 이렇게 아까워하셨을까요? 명안은 비단을 아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비단들은 모두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다시 돌 앞으로 돌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다. 돌아, 너는 진짜냐 가짜냐? 물론 돌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지요. 좋소. 돌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니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소. 하지만 내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으니 관련된 분들은 모두 내일 다시 출석하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자는 분한 표정으로 관할을 나섰고 이방은 명안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명안은 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단 한 필을 그토록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옥원석이 눈앞에 있었을 때 그냥 돌려보냈을 리가 없지. 명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지요. 명안이 돌 재판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자 이방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어린 사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방은 박 부자와 머리를 맞대고 국리 끝에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명안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서 실수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무능한 사또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에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루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하나의 꿀단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소리를 높이고 있었지요. 한 사람이 먼저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산골에서 꿀을 채취해 파는 꿀장수입니다. 이 꿀은 제가 며칠 전 산에서 직접 딴 것인데 이 사람이 제 것을 가로챘습니다. 다른 사람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야말로 꿀을 파는 장수인데 이 꿀단지는 제가 오늘 아침 직접 채취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꿀장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아는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살펴보았지요. 두 분 모두 꿀장수라 하시는데 이 꿀단지의 진짜 주인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소? 이방이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또나리, 이런 경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그냥 두 사람이 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명안이 이방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전을 향해 지시했지요. 커다란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워 오시오. 아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안의 명령에 따라 큰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물은 투명하고 깨끗했지요. 명안은 꿀단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천천히 물속에 담갔다 꺼냈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물 위로 무지갯의 기름띠가 확 퍼지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얇은 기름막이 물 표면 가득 번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명아는 손이 번들거리는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꿀장수요?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손이 거칠고 옷에 풀잎이 묻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손이 번들거리고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났소. 명안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이 단지에서 기름기가 나오는 것을 보시오. 꿀장수라면 평소 꿀만 다루니 손이 깨끗해야 하는데 이 단지는 기름 묻은 손으로 주물럭거린 흔적이 역력하오. 당신은 꿀장수가 아니라 기름장수가 아니오? 명아는 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손을 보시오. 온통 기름기로 번들거리지 않소. 옷에서도 참기름, 들기름 냄새가 나고 있소. 당신은 평소 기름을 팔다가 이 꿀단지가 탐이 나서 훔친 것이오. 그리고 자기 것인 양 단지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기름을 잔뜩 묻혔지요. 명아는 다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거칠지만 깨끗하고 옷에는 산에서 묻은 풀잎이 붙어 있소. 진짜 산에서 꿀을 채취하는 꿀장수라면 이런 모습이 당연하오. 꿀만 다루는 사람의 단지라면 기름기가 나올 리 없는 법이지요. 손이 번들거리던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나리. 제가 욕심이 생겨서. 명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오. 하지만 그 욕심이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범죄요. 이번에는 용서하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사람들은 어린 사또의 지혜와 너그러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짜 꿀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꿀단지를 돌려받았고 기름장수는 부끄러운 얼굴로 관아를 빠져나갔지요. 이방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안을 시험하려던 계략이 오히려 명안의 명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어린 사또를 하늘이 내린 지혜로운 분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지요. 명안은 동원으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드러내는 법이지. 기름 한 방울이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그날 저녁 이방은 박 부자를 급히 찾아갔습니다. 저 어린 사또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그간의 비리까지 들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부자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깟 대송이 하나 무서워서야 되겠소. 우리에겐
아직 결정적인 무기가 남아있지 않소. 관아, 곡식, 장부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안이 청석고을에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안은 몇 가지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방과 박부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사또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가 들통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 창고를 관리하는 고지기가 황급히 명안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사또 날이 큰일 났습니다. 명안은 책을 덮고 고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천천히 말해보시오. 창고의 곡식이 장부와 맞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쌀 50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0석밖에 없습니다. 명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관아의 곡식은 흉년이 들거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나눠주는 중요한 재산이었지요. 그런 곡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명안은 즉시 창고로 향했고 이방도 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창고 안은 고지기 말대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안은 장부를 펼쳐 확인했지요. 장부에는 분명히 500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는 300석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날이 이것 참 난감한 일이 되었습니다. 200석이나 되는 곡식이 사라졌으니 조정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안은 조용히 창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쥐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명안이 물었습니다. 이 창고는 누가 관리하오? 고지기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열쇠는 소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식이 나갈 때는 반드시 이방께서 아셨겠군요. 이방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소인도 매번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지기를 믿고 맡긴 것인데. 이방은 은근슬쩍 책임을 고지기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안은 고개를 저었지요. 고지기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창고를 지켜온 사람이라 들었소.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곡식을 훔칠 리 없소. 그때 박부자가 관아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명안 앞에 섰지요. 사또 날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관아, 곡식이 사라졌다니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또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조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부자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사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곡식을 잃어버렸다는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었지요. 이방도 거들었습니다. 박 부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조정에 보고해야 하니 장계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명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과 박 부자의 눈빛에는 음흉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지요. 장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이 일을 제대로 조사해야겠소. 조사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곡식은 이미 사라졌는데요. 박 부자가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명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라진 곡식을 찾을 수는 없어도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아낼 수 있소. 오늘부터 사흘 동안 조사할 테니 그 후에 장계를 쓰겠소. 이방과 박 부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히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겉으로는 명안의 뜻을 따르는 척하며 물러갔습니다. 명안은 창고 안에 혼자 남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먼지 자국과 쌓여있는 곡식 더미의 모양, 문의 자물쇠 흔적까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지요. 그러다 명안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창고 문틈에 묻어있는 작은 흙 조각이었습니다. 명아는 그 흙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흙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손으로 비비니 부드럽게 부서졌지요. 명아는 그 흙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품에 감추었습니다. 이 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구나. 명아는 창고를 나와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사또가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요. 명아는 논밭을 지나고 개울가를 걷고 산기슭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부자의 집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지은 창고가 하나 서 있었고 그 주변 땅에 흙이 창고 문틈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지요. 명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렇군. 이제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구나. 명아는 관아로 돌아가 밤늦도록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붓을 쥐고 하나하나 기록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 같았지요. 이방과 박 부자는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명아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명아는 관아 마당에 북을 울리라고 명했습니다. 북소리가 3번 울리자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이방과 박 부자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린 사또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장계를 쓸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명아는 동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명아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지요. 오늘은 사라진 곡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오. 이방과 박 부자 그리고 고지기는 앞으로 나오시오. 3사람이 명안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지기는 떨리는 얼굴이었지만 이방과 박 부자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요. 명안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검붉은 흙을 손바닥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방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흙 아니겠습니까? 명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하지만 이 흙은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흙이 아니오. 이 청석골에서 이런 검붉은 흙은 딱 한 곳에만 있소. 바로 박 부자 댁 뒤편 새로 지은 창고 주변이오. 박 부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최근에 창고를 새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짓느라 땅을 팠더니 그런 흙이 나온 것뿐이요. 명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 흙이 관아 창고 문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박 부자 댁 뒤편의 흙이 관아 창고 문틈에 묻어 있을 수 있겠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명안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명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며칠 동안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소. 먼저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글씨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소. 처음 쓴 글씨와 나중에 고쳐 쓴 글씨의 먹물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지요. 명안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명안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 다른지 짚어냈습니다. 여기 이 숫자, 원래는 300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을 500으로 고쳐 쓴 것이요. 먹물이 2번 칠해져서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진하오.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안은 이어서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고 바닥의 먼지 자국도 살펴보았소. 먼지가 쌓인 모양을 보니 최근에 많은 곡식이 한꺼번에 옮겨진 흔적이 있었소. 술의 바퀴 자국도 선명했지요. 명안은 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창고 바닥의 자국들을 하나하나 그려놓은 것이었지요.
나는 원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오. 그래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남겨두는 버릇이 있지요. 이 그림들을 보면 수레바퀴 자국이 창고 문에서 나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알 수 있소. 명아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수레바퀴 자국은 관아를 나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끝은 바로 박 부자의 집 방향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며칠 전 우연히 박 부자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것을 보았소. 새로 지은 창고 문틈으로 곡식 자루가 보이더군요. 그것도 관아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자루였소. 박 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장사를 해서 모은 곡식입니다. 명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관아의 곡식 자루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소. 바로 청석이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지요. 그 댁 창고의 곡식 자루에도 그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요. 이방과 박 부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명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땅에 남은 흔적은 속일 수 없는 법이요. 먼지가 말해주고 흙이 말해주고 작은 그림들이 모두 진실을 말해주고 있소. 명아는 품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의 신발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방의 신발에는 유난히 흙이 많이 묻어 있었소. 그것도 검붉은 흙이. 관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발에 왜 그런 흙이 묻어 있겠소? 분명 박 부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일 것이오. 이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박 부자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아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관아의 곡식을 훔쳐 자신들의 배를 불렸소. 그리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했소.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소.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사또가 이토록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혀낸 것에 감탄한 것이지요. 명아는 아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시오. 그리고 박 부자 집 창고의 곡식을 모두 관아로 옮겨오시오. 이방과 박 부자는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고 교활하던 두 사람이 한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명아는 다른 아전들에게도 명했습니다. 박 부자의 집을 수색하여 옥 원석을 찾아내라고 말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전들이 박 부자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옥 원석을 찾아냈습니다. 옥석을 빼앗긴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옥 원석을 돌려받았고 그것을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명아는 백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을의 백성들께 사과드리오. 나의 감독이 부족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소. 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명안을 칭송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사또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나이가 지긋한 어느 선비도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소년의 눈이지만 진실을 보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도다. 이방과 박 부자가 끌려간 후 청석고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말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둘 관아로 찾아와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명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하나 공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아는 관아 뒷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고 별들도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고지기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또 날이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명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이 밤하늘이 참 좋소. 별 하나하나가 모두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니. 고지기는 명한 옆에 차를 놓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날이 덕분에 이 늙은이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히 지켜온 창고인데 만약 나리께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이 늙은이는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명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고지기가 물러가고 명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명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명한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니까요. 며칠 후 조정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청석고을의 소식을 듣고 명한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지요. 사신은 명한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어린 사또를 직접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전하께서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명한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신은 임금님의 하사품을 전했습니다. 비단과 책, 그리고 임금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가 담긴 편액이라는 나무판이었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년현명. 어린 나이에도 현명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명하는 임금님께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느껴졌지요. 칭찬에 걸맞게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청석고을의 들판에는 황금빛 벼들이 물결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이방과 박부자가 사라지자 더 이상 부당한 세금이나 횡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명하는 직접 들판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농사를 살폈습니다. 한 농부가 명한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사또 날이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날이 덕분입니다. 명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요. 나는 그저 방해되는 것들을 치웠을 뿐이요. 저녁이 되어 관하로 돌아온 명한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논어를 펼쳐 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지요. 비록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명한은 단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오늘 깨달은 것도 내일이면 부족함을 느끼게 될 테지. 명한의 중얼거림 속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했고 어린 나이에 사또가 되었지만 명한은 자신을 낮추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지요. 명한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문득 한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안히 지내고 계실까? 얼마나 내 걱정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저 멀리 마을에서는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명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사또의 기쁨일 테지. 내 고을의 백성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명한은 다시 동원으로 돌아와 등불을 밝히고 붓을 들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백성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긴 교훈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지요. 어린 사또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갔고 청석고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면 명한은 다시 백성들 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으로
이 고을의 평화를 지켜나가며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꼬마야담이었습니다.